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좀 하락 방어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폭이 컸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좀 우리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제 10%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업황에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엔비디아의 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좀 영향을 받은 까닭인데요. 이 사람 역시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만 좀 예전에 엔비디아를 사뒀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 차원에서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들 덕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손꼽히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등의 제약 바이오주들과 금융주들은 그래도 조금은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운수창고, 음식료품 등과 같이 경기 방어주들의 약진 역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뉴욕 증시부터 다시금 훈풍이 부는가 했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시계는 또다시 뿌옇게 흐려지는 중입니다. 연준의 닐 카시카리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 금리 인상의 불안감이 재발됐기 때문인데요. 향후 시장 또 어떻게 좀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 분석 등 다양한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실게요. 김예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좋았던 탓일까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흐름 보입니다. 그럼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2743선 터치하고 현재는 2737포인트 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은 오늘 현재 하락 출발했지만 8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개인이 3거래일 연속 팔자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어제와는 정반대의 상황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1,59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흐름이 어제 좋았던 탓에 오늘은 좀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0.72% 하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7B 그리고 엔캠이 1.25% 그리고 3.85%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중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은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종목들 역시 좀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은 저희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편재 기자와 함께하는 모이슈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모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이 이 세종시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 전원 논란의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달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문체부 제2차관은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언론 보도와는 일부 차이가 있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서울로 이송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설명이 나왔을까요? 우선 응급이나 중증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처음 진료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했지만 공무원 A씨는 5월 아산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었고 그동안 지병 치료도 해온 만큼 본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라는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니던 병원이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게 좀 편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전원특혜 논란 공무원을 이 직권 남용 행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제 고발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의협에서는 공수처의 고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원 논란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원 논란과 동일한 케이스라며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한 원인도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작 정부 공직자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과연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냐며 일갈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니던 병원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 의료보다는 서울로 이제 옮겨서 치료를 받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된 대책 마련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드실 텐데요. 오랫동안 모아뒀던 예금을 깨기에도 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도요, 당장 급한 불부터 좀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이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빚부터 갚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예적금까지 깨서 빚을 갚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지난 7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고액 저축성 예금 중 그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 예금이 전년 대비 3.1%가 줄었다고 합니다. 약 24조 원 가량 줄어든 건데요. 2018년 상반기에는 500조 원,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700조 원 가량으로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최대치로 또 감소한 거라고 하네요.
전년 대비 3.1%나 총 예금이 줄었다. 굉장히 또 많이 줄어든 수치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아져 왔다가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반기로 많이 미뤄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과 함께 이런 예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해서 늘어왔지만 올해는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예금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10억 원이 초과하는 예금이 1년째 감소하는 이유를 상당수 기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대출 상환 등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기예금 해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이게 아무래도 기관이나 뭐 기업들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맞아요. 빨리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뒀던 적금 깨고 예금 깨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업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들 결국에는 개인에게도 결국엔 이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고금리 현상, 기업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자금 유출은 기업의 자금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예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좀 가지고 있는 자산, 그쵸. 내가 좀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예금을 해지한다라는 것부터가 기업이 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쵸. 운영이 좀 네.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해지가 좀 빈번해지면서 이 기업의 자금 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좀 예금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기업들의 운용 상황들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 취재한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번에 좀 추진되고 있는 실업급여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추진되는 실업급여 구조조정은 그 과도한 반복 수급을 좀 막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이 반복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가 실제로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기존의 이 실업급여 체계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는 수급자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를 강화해서 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실업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고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반복 수급을 막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취업을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좀 다양한 정책 추진이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정책이 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도 궁금한데 어떤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나요? 네, 이번 구조조정으로 반복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과도한 수급은 재취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실업자들의 노동시장을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아주 고마운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 개선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우리 어버이날은요, 사실 미국의 마더스데이를 본따온 것인데요. 네. 1956년에는 어머니 날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3년부터 어버이의 날로 그쵸. 바꾸어서 네, 지금까지 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아버지가 해요. 서운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앵커님은 부모님께 좀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네. 아니요, 그건 유치원생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꽃이라도 좀 드렸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말로 때우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좀 카네이션 주고받고 또 사랑한다라는 한마디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고향에 맞아요. 계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오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기자님. 네.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제도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윤상현 국회의원이 다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내면서 재차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닌데 이 공휴일 지정에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SK 커뮤니케이션즈 시사풀 서비스 네이트큐가 지난달 9일에서 17일 성인 남녀 9,428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어버이날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그 49%가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60대에서 이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상상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좋아요. 생각이 저는 네. 좀 드는데요. 49%가 찬성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론의 호응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법안들 이미 여러 차례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발의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거론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관련 법안들은 무산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번 이렇게 좀 공휴일 지정이 무산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률안은 2010년 18대 국회 이래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습니다.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아직 머물러 있고 이번 달을 끝으로 파기가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공휴일 지정하자는 공약을 또 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여론 찬성이 6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무산됐었습니다. 2013년 대체공휴일 법률안을 발의했었던 윤상현 의원은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 제도에 대해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신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 또 생산성 하락과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쉬는 날이 많아지다 보면 생산성이 또 떨어지고 휴일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 사실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휴일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휴일로 지정되는 것에 따르는 또 다른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휴일에도 좀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들도 좀 메꿔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공휴일로 지정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법안으로 완성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이 한국인의 근로시간을 놓고 봤을 때요. OECD 평균보다 185시간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좀 고려를 해보면서 우리가 공휴일 지정뿐만 아니라 이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들 조금 더 관련 법안들이 나오지 더 쉬었으면 않아야 좋겠어요.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가족의 가치를 좀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휴식을 보장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장 마감 전까지 좀 어떤 이슈,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하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이슈가 뜨거웠나요? 오늘은 우리 반도체가 조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애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애플의 신제품 중에서도 우리 아이패드에 이 애플이 새롭게 개발한 칩 M4가 탑재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지부진했던 이 인공지능 경쟁과 아이패드 네. 판매에서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이 최신 칩인 M4를 공개하고요. 이 칩이 아이패드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애플의 칩은 이 개발 단계에 따라서 M1부터 M4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M4는 지난해 10월 노트북 맥북 프로에 탑재한 M3의 후속 모델입니다. 애플이 또 앞서서 2022년 10월에는요, 이 아이패드 프로의 M2 칩을 장착했었거든요. 그런데 18개월여 만에 내놓는 이 신제품에서는 M3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M4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맥북 프로보다 더 강력한 칩을 아이패드에 탑재함으로써 이 지지부진했던 아이패드 판매에 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뉴스가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애플은 글로벌 최대 기업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좀 인공지능 지각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주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발표된 뉴스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플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뭐 혁신의 그렇죠.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뭐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단한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새롭게 CEO가 되면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팀 쿡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네.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좀 재무 쪽을 담당하는 이 월급을 받는 사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나 혁신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 네. 그죠? 계속해서 뭐 내놓은 걸 또 내놓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지적도 시장에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소비자들만 불만족스러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증권사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혁신이 없는 기업에는 높은 멀티플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의 시각에서도 좀 어느 정도 혁신에 목말라 있는 상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전해진 이 뉴스 드디어 이 인공지능에 애플이 가세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애플의 새로운 혁신이 또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애플에서 이제 AI에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신작 아이패드를 팀 쿡 CEO가 공개를 하면서 오늘은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 우리가 이 AI 시장에 있어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라는 일종의 출사표를 던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와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어요. LG 이노텍은 현재는 지금 조금 살펴보시면 2%대 정도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어쨌든 애플 관련주로 묶이면서 장 초반의 흐름이 좀 괜찮았고 BH 같은 경우에도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빨간불 켠 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B 테크놀로지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전히 4%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애플 관련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또 그 얼마 전에 제가 태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태성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PCB 장비와 관련된 이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스콘이 애플과 CEO들끼리 절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계약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콘이 애플향이기 때문에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애플향으로 묶이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태성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태성 오늘 시장에서 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기는 한데 뭐 큰 흐름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애플이 AI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관련된 애플향 주식으로 묶이는 종목들 다 좋은 흐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플은요, 칩 설계에 굉장히 탁월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네. 신제품 M4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M1부터 M4가 되기까지 굉장히 칩 개발에 노력했고 주력했던 기업인데요. 자기들 제품에,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만든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것들에 자기가 만든 칩을 넣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것이죠.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이 개발 중인 칩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모델 훈련용 칩과 다르게 인공지능 모델 구동, 그러니까 추론에 특화된 칩이다. 그동안 자체 칩 설계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었는데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칩 설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애플은요, 칩 설계와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 대만의 반도체 대표 회사죠. TSMC와 긴밀히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과 TSMC의 협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TSMC가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 TSMC의 2위 고객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기업의 매출 비중만 36%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애플과 TSMC의 협력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좀 주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그렇죠. 현재 시장에서는 89%대 상승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제 데뷔를 했는데 장 초반에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거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수급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간 종목이었고 89%대에서 지금 거의 지금 장마감 직전이니까 좋은 흐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모 청약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시중 자금들을 끌어모았어요. 이틀간 이제 진행이 된 일반 청약에서 255.8대 1의 경쟁률,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증거금은 25조 원을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좋기만 한 뉴스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물량, 많은 물량을 이렇게 투자받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우려가 좀 공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기관 투자자에 배정된 주식들인데요. 그 중에서 99%가 미확약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기관 투자자는 291만 337주, 해외 기관은 195만 8067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락업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락업이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결국 이 매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인 순매도 1위가
주가 HD 네.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예전처럼 이제 뭐 상장일에 산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상장 첫날에 팔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음. 이 매도세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주가는 이 상승 흐름 유지하고 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는 애플 이야기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락을 반복하던 우리 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1% 상승한 2,742선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 하락했던 코스닥도 막판 스파트를 받으며 0.14% 상승한 872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이 3,568억 원을 팔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홀로 1,346억 원, 기관과 외국인이 642억 원, 585억 원을 팔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보합과 0.89% 상승 하락하면서 반도체의 흐름이 약간 주춤했던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지금 상승하고 보합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LCLB, 알테오젠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이 오늘 3.47% 상승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 이 마감 시황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시장에서 뜨거웠던 몇 가지 종목들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오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한가 유지하고 마감한 종목 하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 L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면서 굉장히 네.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아랍에미리에트와 한국 벤처 투자를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규모가요, 1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네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오. 결국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 합작사가 설립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네네. 스타트업 업계에 굉장히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이 AIM 글로벌 재단은요. 네. 올머니 집행 통로로 불릴 정도로 아. 굉장히 규모가 큰 오. 회사라고 해요. 네네. 매년 이 중동의 최대 투자 포럼을 개최하는 회사이고요. 2011년에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회사를 통해서 또 투자를 받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LB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들 흐름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데브시스터즈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겠는데요. 이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쿠키런 킹덤이 인기가 오랜 기간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쿠키런 하시나요?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네네. 네. 저도 뭐 네. 이렇게 뭐 그거를 길게 끌고 가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꾸준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음. 이번 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 데브시스터즈 이외에도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다른 게임주들 역시 뭐 요즘에 뭐 신작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좀 전해지면서 네. 시장에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 켠 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좋은 흐름 보인 종목과 섹터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런 단어를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이 단어요? 대기업 집단에서 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이 공정위에서는
동일인이라고 지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동일인을 사람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네.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이 판단을 구체화했다고 하네요. 네, 관련된 내용은 저희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저희 이 동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인, 이거 좀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입니다. 법률 네. 용어를 이제 동일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기업 총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는 지금 현재 이재용이고 네. 우리가 이제 뭐 롯데 뭐 전부 다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뭐 네. 정의선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포스코, 그다음에 KT 같은 이런 기업들은 기업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뭐 거의 대주주의 역할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대기업 집단이라고 부르고 네.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다. 네. 그러니까 그 재벌의 회장을 바로 이제 총수라는 의미인데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KT 같은 기업은 이렇게 기업이 이런 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 굉장히 다양하게 또 동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동일인의 기준이 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동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이 좀 출연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동일인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이것을 좀 재정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정부가 명확하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명확성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이번에 고쳤다 이렇게 볼 수만 있는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데 이와 같이 뭐 쿠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쿠팡의 김범석은 미국 사람입니다. 네.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이분은 하버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아마존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쿠팡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또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결권을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 정도 더 쳐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상장해서 한 10배 정도 좀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일본의 손정의 회장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됐고 이렇게 김범석 의장 같이 미국 사람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것은 쿠팡의 홀딩스 지주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쿠팡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외국인이고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배는 김범석이 하지만 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쿠팡에 대한 지분이 없다든지 이런 네. 특수한 요건 때문에 법인도 이렇게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어제 국무회에서 시행령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쿠팡의 이 회장님은 엄밀히 말해서 김범석이 아니라 이 주식회사 쿠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벌 총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네. 우리가 KT,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네. 다 기업이 네. 주식회사 한전이 이렇게 그 총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인 우리가 보통 법인과 자연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고 자연인은 일반인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수를 지정하려고 했더니 또 김범석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고 또 통상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사람을 한국의 재벌로 총수로 인정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총수로 임명이 되게 되면 본인이 매년 지분 관계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지분 관계를 허위를 했거나 또 잘못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본인이 총수가 안 되고 싶은데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네. 또 친인척이 근무하거나
이런 네 가지 요건 때문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범석은 이러한 요건을 다 피했습니다. 본인의 미국의 국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쿠팡에 대한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분 홀딩스, 지분 네. 지주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행령을 좀 명확하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인 경우에는 재벌 총수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를 쏘아 올린 것이 결국에는 쿠팡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 김범석이라는 인물은 쏙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쿠팡이 결국에는 다 그냥 요리조리 쏙쏙 피해 나가는 느낌인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범석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네.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또한 본인은 미국의 아마존을 한국에 똑같이 만든 게 쿠팡이다.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쿠팡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분기에 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났습니다. 오. 7분기 만에 다시 이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네네네. 지금 연회비를 지금 한 8천원 가까이 올렸죠. 한 네, 60% 맞아요. 가까이 올렸고 본인이 이제 알리와 테무가 너무 한국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서 지분을 팔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한 이름, 성명, 주소를 네이버가 가지게 되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민들에 대한 보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알리, 테무 같은 게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공개가 되는 그쵸. 겁니다. 바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도 이렇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또 회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또 맞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었고 뭐 요점은 그렇습니다.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임명하려고 해도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또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쿠팡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총수로 임명을 됐었는데 동일인 이것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했다. 그것을 어제 국무회에서 시행령으로 통과가 됐고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본인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네. 본인의 친척이나 인척이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거나 또 임원이 아닌 경우 근무를 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라든지 그 법인을 총수로도 임명할 수가 있다. 그런 요건을 명확히 만든 것이 어제 국무회의 시행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행령의 이유는 어쨌든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이 공정의 시행령 개정안 기업의 이 지배구조의 투명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하는 게 독점을 좀 막고 기업이 좀 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상생을 하고 함께 성장하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특화업종, 우리가 한 수년 전에 막걸리를 특화업종으로 했는데요. 네. 막걸리 수출이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아하. 중소기업만 가지고는 막걸리를 수출하거나 해외에 수출할 인력이 없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0%는 지금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특화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으로 지정해버리게 되면 그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동에 가면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소기업 특화 백화점인데 그 어떤 누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이름이 없는 메이커가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느냐. 아, 그래서 그렇죠. 행복한 백화점이 거의 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려고 우리가 백화점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에 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의 오피스 시장의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대법원은 이것을 문제없다고 판결 내렸거든요. 이와 같이 미국의 대법원도 역시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할이 되거나 쪼개진다 그러면 미국 전체에 대한
손실이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대법원 역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고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점을 뭐 규제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더 많이 올리고 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이제 쿠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쿠팡이 국내에서는 지금 뭐 거의 1위의 이커머스 업체인데 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기업이 치열하게 한국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총수를 지정할 것이냐.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김범석이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의 총수로 지정하고 싶은데 이런 국정 문제라든지 또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의 친척이 지금 쿠팡에는 근무하고 있지만 임원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피했기 때문에 총수로 지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쿠팡 주식회사가 지금 총수의 역할을 하는 동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한 것이 어제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것을 의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수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정리를 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쿠팡과 같은 사례처럼 앞으로도 좀 이제 동일인에 대한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동일인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것이 우리 기업들 그리고 경제, 나아가서 투자 시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벌 이제 우리가 이제 ESG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즘에 경제 화두가 ESG인데 E가 환경입니다. 네. 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S입니다.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G가 지배 구조입니다. 가버넌스라고 부르는데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ESG가 이제 화두가 될 때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을 좀 해서 정부가 기업이 공지도 좀 하고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것을 방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지배구조 문제가 개입이 됐습니다. 네.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의 소유주고 네. 대리인은 전문 경영인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본인이 주가도 올리고 배당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을 말하는 대리인들은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네. 그렇지만 삼성의 이건희나 이재용은 본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자가 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에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주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하버드의 경영 사례입니다. 한국의 재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 네. 바로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본인의 오너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럽의 뭐 할렘베리 가문이라든지 또 중동의 왕가들은 네. 전문 경영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 꼭 주인 본인이 소유한 사람들만 만나서 경영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전문 경영인의 역할과 총수의 역할, 그러니까 오너 경영인의 역할이 다르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 이와 같이 전문 경영인과 오너 경영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 경제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GDP는 세계 10위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까지 강대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금융은 우리가 자본시장은 세계 한 30위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자본시장도 더욱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거 음. 오너 경영의 중요성도 저희가 음.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경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745포인트에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다가 다행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872포인트에서 개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